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문재인. 인권 변호사의 길부터 함께한 노무현과의 30년. 정권을 되찾아 뒤틀린 나라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정권을 되찾아 두 분이 못다 이룬 듯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2012년의) 선택과 문재인의 운명. 네, 2012년의 선택과 문재인의 운명. 바로 그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가 아주 특별하게 광주 전남 유권자분들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광주 전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입니다. 네, 민주당 공식 후보가 된 이후 광주 전남 방문 두 번째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정권 교체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 정부는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잇는 세 번째 민주정부입니다. 예.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모두 우리 전남 광주 시민들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세 번째 민주정부도 광주 전남 시민들께서 만들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 시민, 전남 시민들로부터 더 인정받고 선택받고자 다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특별 대담에는 또 한 분의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연탄 한 장의 시인이시죠? 안도연 시인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도연입니다. 네. 요즘 최근 적극적으로 정치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계시는데요. 시인이 정치에 참여하고 또 개입하게 된 이유 궁금합니다. 저는 MB 정부 5년 동안을 지켜보면서 네. 거꾸로 가도 너무 거꾸로 가는 정권이다. 그래서 MB 정부의 역주행을 보면서 시를 쓴 사람으로서 굉장히 절망감을 느꼈고, 이렇게 새누리당에 빼앗긴 이 정권을 다시 이렇게 5년을 다시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이 굳이 꼭 정치만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보탬이 된다면 일을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게 됐고요. 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이 정치를 과연 우리 문재인 후보가 이 정치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을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문재인 후보님께서는 민주당 후보 맞으시죠? 그렇습니다. 예, 광주 전남이 민주당의 텃밭이고 심장부라고 말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지금쯤 압도적으로 1위를 달리고 있어야 할 것인데 현실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에게 지금 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상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광주 전남의 여론 지지도에서 예. 큰 변화와 또 역전의 그런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제가 안철수 후보보다 지지도에서 앞서고 또 단일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제가 앞선 그런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광주 전남에서 기대만큼 그동안 지지받지 못했던 것은 참여정부가 부족한 점도 있었고 또 저희 부족함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민주통합당이 이 광주 전남 시민들께서 바라는 만큼 충분히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주통합당이 제대로 혁신하고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보여드리면 광주 전남 시민들의 지지도도 더 부쩍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후보 자신의 문제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이 광주 전남에서는 거의 여당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입장인데요. 네. 민주당의 정치 방식에 대한 어떤 실망감 같은 것이 상당히 작용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호남 지역에서는 지금까지 여당과 같은 그런 이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남 민심을 제대로 대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기득권으로 그렇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민주통합당이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제대로 좀 혁신하고 새로운 정치를 이끌어야겠습니다. 또 그리고 그렇게 하려는 그런 각오와 결의로 지금 충분해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저희가 제대로 광주 전남 시민들께 보여드리면 이 민주통합당에 대한 지지 그리고 또 저에 대한 또 지지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참여정부에서의 그 호남 홀대로 또 친노 세력의 폐쇄성 또 집권에 있을 때 호남 배제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 이런 것도 좀 민심에 반영이 되고 있다. 또 하나는 이 단순히 광주 전남 민심이 정권 교체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와 함께 새로운 정치를 열망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반영되고 있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예. 우선 참여정부가 우리 호남의 절대적 지지로 이렇게 출범했거든요.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 호남의 절대적 지지에 힘입어서 대통령이 되셨고요. 그런 절대적 지지에 비하면 우리 그 호남의 기대에 제대로 이렇게 다 부응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점에서 저는 이 참여정부의 공뿐만 아니라 과도 개성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큰 빚을 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정권 교체하면 그 빚을 제가 다 갚겠다라는 이제 확실한 약속 말씀을 또 드리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정치를 말합니다만 이 새로운 정치도 결국은 정당의 혁신을 통해서 또 정당을 통해서 실현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 민주통합당이 실망을 많이 이렇게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제대로 혁신해서 새로운 정치를 이끌 주체로서 우리 호남들에게 믿음을 드릴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저는 그 문재인 후보께서 정권 교체만 할 게 아니고 정치 교체, 시대 교체까지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죠. 저는 그 설정이 바로 그 광주 전남 지역민들이 바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권 교체는 정권 교체에서 5년이면 이제 끝나지만 정치를 바꾸는 일은 워낙 오래 묵은 일이기 때문에 뭐 10년, 20년 내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또 시대를 바꾸는 일도 기존의 정치에 대해서 가졌던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번 한꺼번에 바꾸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문 후보께서도 어제 새정치를 위한 광주 선언을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 새정치의 상징은 안철수 후보가 아닌가. 그래서 좀 주도하는 상황인데 동의를 하시는가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미 출마 선언 때 예. 정치 교체 그리고 새로운 정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민주통합당에 입당한 지 불과 몇 달인데 제가 민주통합당에서 후보로 선출된 것도 새로운 정치에 대한 그 희망을 저에게 걸어주신 그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후보도 지금 이 정당 바깥에서 새로운 정치를 찾고 있는 국민들의 어떤 희망을 대변하고 나섰기 때문에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침 저와 안철수 후보의 새로운 정치에 대한 이런 목소리들이 함께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 대선이야말로 정말로 새로운 정치를 실현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안철수 후보가 함께 이렇게 힘을 합친다면 정말 그 어려운 이렇게 정치 혁신, 새로운 정치 이번에 좀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새정치 광주선언 핵심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어떤 겁니까? 어제 발표하신 새정치 광주선언. 그렇습니다. 크게는 우리 정치에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또 우리 민주통합당의 기득권을 내려놓자는 것입니다. 네. 이 정치의 기득권은 우리 그 아주 고질적인 지역구도에서 비롯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구도를 좀 타파하기 위해서 이 권역별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이걸 하면서 지역구 의석수를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이렇게 100석으로 늘리는
그런 어석 조정을 하자는 것이었고요. 또 우리 민주통합당의 기득권 내려놓기는 그동안 우리 민주통합당이 국민들께 많은 실망을 드렸던 공천 문제, 공직 후보의 공천권,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자치단체장 또 기초원에 이르기까지 이 공천권을 우리 국민들께 또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라는 것이 그 광주 선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께서 국회의원 그 정수를 100명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게 무슨 대중 인기 영합적이다 또 뭐 아마추어 같다 이런 평가도 좀 있었습니다. 실제로 국회의원 수를 100명을 줄이면 광주 전남 국회의원 수는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만 아마 지금보다 훨씬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 문재인 후보의 정치혁신안하고 안철수 후보 캠프 쪽의 그 정치혁신안에 좀 그런 차이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그동안 국회가 제 몫을 못했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정치혁신의 기본 방향은 제 역할을 못했던 이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고 보다 도덕적으로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제 역할, 제 기능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지 국회가 그동안 제 역할을 못했다 그래서 국회의원의 정수를 줄이는 그것은 저는 이렇게 정치를 발전시키는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국회의 기능이 약화되면 우선은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이게 문제인데요. 이 대통령의 그 권한의 남용들을 제대로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그 이제 기능도 또 떨어지게 되고요. 우리나라는 돈, 자본, 재벌, 또 각종 이익집단 이런 시장 권력이 문제거든요. 이 시장 권력에 대해서 통제하는 역할도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그런 국회의원이 그 민의의 대표기관에서 해야 되는데 국회의 그게 축소돼 버리게 되면 이런 시장 권력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함으로써 재벌 개혁이라든지 경제 민주화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제대로 못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고 의원 정수가 줄게 되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국민들 심지어 소수 계층까지도 이 대표를 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더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도 저는 꼭 이렇게 옳은 방향은 아니지 않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예, 대선 캠프의 혁신도 중요하지만 또 민주당의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좀 많습니다. 당내에서도 강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이해찬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두 분을 이선으로 퇴진해야 된다. 혹은 또 백의종군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후보로서 동의하십니까? 이번에 저희가 이 선대위 구성하면서 수십 명에 달하는 선대위원장들 또 선대본부장 가운데 이른바 친노라고 이렇게 지칭되는 분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실무팀장 가운데 몇 분이 있었는데 그까지도 여전히 친노가 이렇게 그 막후에서는 자주제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여러 가지 의심을 받으면서 그것이 이제 우리 또 민주당의 혁신에 걸림돌로 작용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용퇴해 주신 것이죠. 저는 뭐 그 결단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른바 이제 이박 해진 이것이 우리 민주통합당의 하나의 혁신의 방향으로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만 저는 그분들의 어떤 퇴진이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우리 참여정부 때부터 좀 과거 역사를 보더라도 우리 선거에서 패배한다거나 또는 이 국민들로부터 어떤 지지를 많이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늘 지도부가 이렇게 물러나는 방식을 취해왔는데 그런다고 해서 우리 민주통합당이 본질이 달라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결국 이제 본질은 민주통합당의 당 체질, 당 문화를 제대로 이렇게 혁신하고 민주통합당이 가졌던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공천권을 국민들,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이것이 본질이라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인적인 쇄신은 그렇게 당 자체를 바꿔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께 이렇게 소화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번 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예. 정치권은 물론 전 국민적인 화두가 될 쟁점이 될 문제가 있죠. 후보 단일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그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단일화에 대한 압박이 좀 거세지고 있습니다. 예. 좀 언로들로 구성된 원탁회의에서 예. 단일화를 요구를 했죠. 구체적으로 시기도 제시를 했습니다. 다음 달 25, 26일 후보 등록 마지막 그 전까지 완료해라. 예. 근데 현재 지금 단일화 자체가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전망도 있고 단일화가 되더라도 반드시 야권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어두운 전망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단일화 한다면 그 시기도 적어도 후보 등록 전까지는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단일화만 하면 승리가 보장되는 것이냐? 저는 그 낙관은 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단일화에 멈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경쟁에서 또 선택된 후보가 이제 본선 후보가 되고 또 다른 쪽이 승복하는 이런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고 앞으로 세력까지 함께 이렇게 통합하거나 연대해서 이 대선에서도 함께 지지를 호소를 하고 우리가 또 정권 교체 이후에 경제민주화 또 복지국가 그리고 정치 혁신 새로운 정치를 또 추진해 나가는 개혁도 함께 이렇게 세력을 합쳐서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는 믿음을 국민들께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후보 개인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그 세력을 이제 인정하신다 그런 뜻이 또 되죠? 그렇습니다. 그 안철수 후보뿐만 아니라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세력이야말로 아까 우리 정치의 혁신과 변화를 이끌어 나갈 네. 그리고 앞으로 또 경제민주화나 복지국가의 개혁을 또 이끌어 나갈 아주 중요한 개혁 세력의 재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단일화 문제는 거의 뭐 지상과제와 같은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단일화가 국민들에게 그 감동을 생산해서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어야 되고 이게 그 단순히 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1대1의 그 결합이 아니고 그 새로운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한 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단일화는 굉장히 진지하게 해야 되지만 또 저는 한편으로 좀 낭만적으로 또 생각을 해본 적도 있는데요. 단일화를 해야 되는 이유를 딱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그렇습니다. 네. 과거에 그 DJP 연합은 일종의 지역 연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002년 대선 때 그 노무현, 정몽준 그 두 분의 또 단일화는 서로 정체성이 아주 다른데도 불구하고 맞아요. 인물과 인물 간의 연합을 이룬 것이었죠.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와 저와의 단일화는 지금 모든 정책이 꼭 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함께 지향하는 가치가 같고 또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약 방안들도 이렇게 공통되는 공유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저와 안철수 후보는 가치 연대를 할 수 있는 후보고요. 이 가치 연대를 통해서 이렇게 정치 혁신과 새로운 정치 또 아까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이 개혁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단일화와 관련해서 문재인 후보 그리고 민주당에서 안철수 후보 쪽을 너무 압박을 가한다 이런 시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 중심의 단일화를 주장을 하시는데 야권 단일 후보가 문재인 후보 본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선은 저희가 이 단일화가 꼭 필요하다라는 이제 당위론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단일화는 상대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이나 제가 일방적으로 요구한다거나 이렇게 독촉한다고 또 될 수 있는 일도 아니겠습니다. 네. 상대 입장도 배려해야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국민들의 여론이 이 단일화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국민 여론들이 좀 더 단일화를 요구하면서 그것이 단일화의 압박 요인으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때 단일화는 자연스럽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단일화가 또 이루어질 때까지는 저와 또 안철수 후보는 서로 또 경쟁해야 됩니다. 네. 각각 자기의 장점을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죠. 지금 저와 안철수 후보는 아주 좋은 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네거티브 전혀 하지 않고 있죠. 그러면서 저는 정당 후보가 정치 혁신을 위해서도 오히려 이렇게 더 바람직하다. 정권 교체라든지 정권 교체 이후의 계획을 위해서도 정당 후보가 더 낫다. 그렇게 당연히 주장하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또 안철수 후보는 또 무소속 후보이기 때문에 무소속 후보가 오히려 강점이 있다. 새로운 정치를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면서 서로 경쟁하는 거 이것은 저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12월 19일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 사이에 뭐 퇴근하고 이렇게 술자리랄지 어디 커피숍이랄지 뭐 점심 먹고 나서 사람들이 그 단일화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한다는 자체가 이미 저는 그 상당한 승리를 이미 가지고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 이제 캠프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단일화의 방식 때문에 그 지지자들 사이에는 약간 신경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최근에 그 조국 교수, 서울대 그 조국 교수가 이런 제안을 했죠. 두 후보가 공개 토론을 하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를 하고, 또 모바일 투표를 하자. 경선을 하자 이건데요. 그리고 또 TV 토론도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일화를 또 할 때까지 서로 단일화의 주역이 되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은 저는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각각 자신의 장점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그것을 이렇게 날성공방이다. 또 이 단일화에 대한 주도권 잡기 뭐 이렇게 다 또는 압박이다. 이렇게 이제 다루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조국 교수가 제안한 대로 저와 안철수 후보는 정말 어떤 정치 혁신과 새로운 정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방향과 방안들을 함께 또 논의하고 함께 손잡고 정치 혁신과 새로운 정치를 실현할 수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이렇게 단일화가 논의되는 것이 저는 가장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정치 혁신 뭐 이야기하지만 참 쉬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당 바꾸는 거 참 어려운 일인데요. 이렇게 저와 안철수 후보가 함께 손잡고 노력한다면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정당도 혁신시키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정치도 만들어내고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광주 전남 민심이 현재 조금은 안철수 후보로 쏠려 있는 것도 아마도 더 본선 경쟁력을 높이 산 것이 아닌가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문 후보가 보시기에 안철수 후보하고 문 후보 자신하고 누가 더 본선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광주 전남에서도 네. 다자구조상의 지지도에서도 제가 안철수 후보를 더 앞서는 그런 조사 결과들이 여러 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그동안 다자대결 구도에서 제가 좀 뒤지는 그런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누가 단일 후보로 적합한가라는 적합도에 대한 조사에서는 제가 대체로 앞서는 그런 여론조사가 많았습니다. 예. 그것은 지지도하고 또 다르게 맞아 본선 경쟁력은 국민들이 저를 더 이렇게 높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제가 민주통합당의 후보라는 것 이것이 저의 하나의 한계이기도 하고 동시에 강점이기도 합니다.
민주통합당이 제대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네. 그러면 그것이 저희 한계로 작용할 것이고 민주통합당이 제대로 혁신해 낸다면 저는 저의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민주통합당 제대로 혁신할 자신이 있습니다. 네. 광주 전남으로만 국한해서 본다면은 본선 경쟁력도 중요하고 또 집권하고 나서 호남을 어느 후보가 더 진심 어리게 배려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심을 한다고 보거든요. 예. 광주 전남의 또 관점으로 보자면 누가 지방 균형 발전 제대로 할 것인가. 네. 그리고 그동안 소외되고 홀대되어 왔던 광주 전남 누가 더 이렇게 제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제 기준일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그 점에서야말로 저에게 확실한 이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참여 정부야말로 사상 최초로 지방균형 발전을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았던 정부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요. 이게 서울에서는 지방이 보이지 않습니다. 네. 서울에서는 지역균형 발전, 지방 살리기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들 옳다고 합니다. 머리로는 다 옳다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절실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방에 있으면서 지방의 관점으로 지방을 바라볼 수 있는 후보만이 이 지역균형 발전 제대로 할 수 있고 우리 광주 전남의 어떤 소외나 홀대도 제대로 이렇게 만회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관점을 갖고 있는 후보는 아마 저밖에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이야기할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을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 노무현의 뭐 그림자다, 뭐 친구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 노무현 대통령과 문 후보님의 그 비슷한 지향점과 또 차이점, 뛰어넘을 방안 뭐 이런 것들을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때 출마할 때 그때의 시대 정신은 정치적 민주주의였습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그 시대 정신에 충실하셨어요. 그런데 정치적 민주주의가 이렇게 제대로 이제 발전이 되면서 함께 이제는 사회 경제적 민주주의로 좀 더 이렇게 발전해 가야 한다라는 하나의 또 요구가 또 대두가 됐거든요. 참여정부가 아까 정치적 민주주의 면에서는 충실했지만 그 점에서는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양극화라든지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1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시대의 어떤 정신이 이제는 경제민주화, 복지국가 그렇게 이제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서 저와 노무현 대통령 사이에는 이 하나의 시대 정신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라는 국정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참여정부를 이끌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공도 있었지만 또 부족한 점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여정부를 5년을 겪어봤거든요. 참여정부의 공도 겪었고 과도 겪었고요. 그래서 참여정부가 부족했던 부분조차도 이제는 더 훨씬 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성찰을 하게 됐고 능력을 갖추었다고 그렇게 감히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방송에선 처음으로 MBC와 단독 대담을 갖고 있습니다. (1997년) 당신의 이름은 김대중이었습니다. 당신은 호남선 밤차를 타고 여의도까지 달려가 이번에는 2번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당신은 난생 처음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2002년 당신의 이름은 노무현이었습니다. 정몽준이 단일화를 깨뜨리던 그 밤 당신은 하얗게 밤을 새우고 맨 먼저 투표소를 향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두 번째 민주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당신은 호남입니다. 역사의 고비마다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을 향해 맨 먼저 뚜벅뚜벅 걷던 호남입니다. 그 때문에 숱한 희생과 고난을 감수해야 했지만
역사가 다시 일어나라 명령하면 묵묵히 일어나던 호남입니다. 부탁합니다. 다시 한번 감동의 역사를 써주십시오. 문재인의 어깨 위에 호남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것이 역사의 바른 흐름이라고 말해 주십시오. 가장 안정감 있는 준비된 대통령. 문재인은 당신과 함께 세 번째 민주정부를 만들고 싶습니다. 문재인 후보께서 지역민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대선 후보가 보내는 가을의 편지. 시인께서는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예, 저는 그 문재인 후보를 뵐 때마다 너무 잘생기셔가지고. 그래요? 특히 그 눈빛의 진정성 때문에 금방 그 편지에서 호소한 내용들이 눈빛하고 섞여서 굉장히 감동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우리 문재인 후보는 어린아이들을 만날 때 아주 그 거의 어린아이가 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 진정성, 그 진심, 이게 그 편지의 내용 속에 닫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한 말씀 하실까요? 감사합니다. 우리 그 호남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만든 지역이시거든요. 예. 민주정부 10년을 우리 호남이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이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다시 그 민주정부 10년을 잇는 세 번째 민주정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민주정부 호남의 정신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호남의 정신이 만드는 세 번째 민주정부의 주역이 되고 싶다. 네.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광주 전남 시민들께서 저를 좀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그 말씀을 드리는 편지였습니다. 호남 지역은 역사적으로 항상 그 선도적 역할을 해왔지만은 이 소외와 지역 낙후를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예. 문 후보께서는 그 호남의 소외 그리고 지역 낙후 특히 그 부분 어떻게 인식하고 계신가요? 이 호남의 낙후는 이 세 가지 아주 근본 어떤 이유들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네. 첫째로는 그동안 우리 이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역대 그 새누리당 그 정권이 수도권 중심의 성장 전략을 취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호남은 또 지방으로서 낙후되어 왔죠. 그리고 또 같은 또 지방 간에는 경부축 중심의 성장 전략을 또 취해왔습니다. 그래서 또 지방 사이에서도 또 호남은 상대적으로 또 소외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도시 중심의 또 성장 전략 취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농촌은 또 낙후됐는데 호남 또 대부분이 또 농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렇게 낙후의 요인들이 중첩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벗어나려 그러면 우리 이 지방 균형 발전의 어떤 철학, 소신 이런 것이 정말로 확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를 중앙 집권 국가에서 지방 분권 국가로 만들겠다라는 강한 또 소신과 철학이 또 필요하고요. 저는 그 점에서 참여정부의 균형 이렇게 철학 그것을 개성하고 있고 그리고 참여정부는 그 시작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제가 단순한 개성에 그치지 않고 그 부분을 한참 더 높게 이렇게 이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주 전남은 행정구역이 나눠져 있어 그렇지 원래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또 대통령이 만약에 되시면 되신 후에 이 광주와 전남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말씀해 주시죠. 따로따로. 우선 이 광주 전남은 그동안 아주 낙후되다 보니 원래 이 지역 균형의 이 가장 이렇게 올바른 방안은 지역에 내재되어 있는 자생적인 성장 동력을 이렇게 키워주는 것이 순리적인 방법인데 그 자생적인 성장 동력 자체가 아주 다른 지역보다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는 다소 좀 인위적으로라도 이쪽의 성장 동력을 높이기 위해서 광주의 경우에는 광주를 아시아 문화 수도로 만들기 위한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무려 5조 3천억 원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사업인데 그때까지는 단일 사업으로서는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상 최초로 그 최대의 그런 이제 사업이었습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들어서 완전히 지지부진이 표로하고 있죠. 아시아 문화 전당만 해도 원래는 2010년도에 개관할 목표였는데 지금까지 제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이 조성에 제가 제대로 완성하고 그 내용을 채워나가겠다. 단순히 시설만 또 건물만 만드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콘텐츠, 그 다음에 하나의 인적인 기반까지 앞으로 확충해 나간다면 저는 광주를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하나의 이제 동력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요. 예. 전남의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로 혁신 도시를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15개, 가장 큰 공공기관인 한국전력을 포함해서 그렇게 이전시키고 그것을 중심으로 5만 명이 넘는 규모의 혁신도시를 나주에다가 만든다는 계획이었는데 그것도 지금 지지부진 그러고 완전히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혁신도시 당초 목표대로 제대로 해내고 그것을 전남 전체의 성장을 이끄는 하나의 그 거점이자 중심으로 그렇게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하나씩만 말씀드린다면 대표적으로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구상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광주 문화수도 합시다. 이런 획기적인 어떤 사업 계획은 없으시군요. 이 광주 문화수도라는 것이 너무나 획기적인 것이어서요. 그거 외에 또 다른 이게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목표를 오히려 퇴색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광주 그 문화중심 도시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츠까지 채워서 한국의 문화를 이끌고 나아가서는 이 문화가 산업으로 이렇게 발전하고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성장 동력 또 미래 성장 동력 단지 광주를 발전시키는 방안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산업을 이끄는 그런 이제 하나의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발전시킨다면 저는 그 이상의 이렇게 광주를 발전시키는 방안이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그 광주 전남에 대한 그 좋은 지역 구상과 함께 아주 오래된 과제입니다만 그 인사 문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탕평 인사인데요. 좋은 인재들을 널리 찾아가지고 적재적소에 잘 배치하고 잘 쓰는 그런 그 후보께서는 그 탕평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이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이 탕평 인사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아직 우리 그 정치가 아주 강고한 그 지역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간의 균형을 이루는 이 탕평 인사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국민의 정부 때는 중앙인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이 고위공직자 인사를 좀 관장하도록 했고요. 참여정부는 중앙인사위원회 권한을 더 키워서 아예 행정부의 인사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일원화했습니다. 네. 그때 중앙인사위원회가 이렇게 내걸었던 우리의 그 인사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지역 간의 균형 인사였거든요. 그래서 중앙인사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얼마나 지역 균형에 충실한 인사가 되고 있는지 고위공직자 예를 들면 상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이 지역별 분포를 늘 이제 발표하고 또 승진 인사가 있을 때에도 승진 대상인 모집단의 지역별 분포는 어땠고 그 가운데 실제로 승진이 이루어진 지역별 분포는 어땠는지 이런 것을 주기적으로 공표를 해봤습니다. 이런 것이 지역 균형 인사를 그래도 좀 충분치 못할지는 몰라도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는 하나의 그 시스템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 중앙인사위원회를 없앴습니다. 행안부하고 통합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지역균형인사라는 이 목표 자체가 실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주
지역 편중 인사가 극심해졌죠. 저는 정권 교체를 하게 되면 또 대통령이 되면 이 지역 균형 인사를 우리 인사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그렇게 설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균형 인사가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인사에서의 균형 지수 이런 것을 늘 그렇게 공개함으로써 인사가 지역 균형에서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제가 시스템으로 확실하게 보장을 하겠습니다. 네, 지방 분권이나 탕평책 다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자와 지역민의 광주 전남 지역 우리 유권자분들과의 그 친밀도는 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도 우리 광주 전남의 선택에 의해서 이 민주당의 후보가 됐고 또 그 힘으로 대통령에 당선됐거든요. 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이 그 지지에 비하면 우리 이 광주 전남의 어떤 기대에 다 부응하지 못해서 지금도 또 그 점에 대해서 섭섭해하는 그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은 광주가 마음의 고향, 정치적 고향이라고 늘 표현하면서 광주 전남에 대한 애정이 장각별했었습니다. 이 참여정부가 부족했던 부분까지도 제가 다 이렇게 좀 빚을 갚고 채우겠다라는 진정성으로 이렇게 제가 다가가면 이 광주 전남 민들과도 마음으로 그렇게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어느덧 또 아쉽지만은 대담을 마쳐야 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우리 안도현 시인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실까요? 예, 뭐 당부 말씀이랄까요? 예. 그 김대중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이 땅의 그 민주주의 어떤 초석을 다진 정부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그 초석 위에 기둥을 세운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 3기 민주정부, 문재인 정부는 정말 지붕도 만들고 또 인테리어도 잘하고 해서 그 민주주의를 정말 완벽하게 완성하는 그런 정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 오셨듯이 변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뭡니까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유권자로서 한 말씀 드릴까요? 예.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한 말씀 해주시죠. 마무리 발언. 예, 우리 광주 시민 그리고 전남도민 여러분, 이번 대선은 우리 역사를 과거로 되돌리려는 그런 과거 세력과 또 우리 역사를 미래로 이끌려는 그런 미래 세력 간의 한판 대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호남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이끌어왔듯이 그 민주화의 과정에 함께 동참했던 사람만이 정치적 민주화에 이어서 경제적 민주화 또 복지국가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미래 세력을 이끌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번 대선은 수도권 중심으로 사고하는 그런 정치 세력과 또 지역 균형 발전과 지방 분권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세력 간의 또 한판 대결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참여정부의 지방 균형 발전 또 지방 분권의 국정 철학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살면서 지방의 눈으로 지방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과 안목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그동안 낙후되고 소외되어 왔던 광주 전남을 제대로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도 제가 후보들 가운데 가장 책임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민주통합당에 대한 지지를 우리 광주 전남 시민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 대담에 응해주신 문재인 후보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광주, 목포, 여수 MBC가 공동으로 마련한 특별 대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